오늘 토론은 토론의 주제를 맡은 저는 제주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황진택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탄소 시장 그리고 무역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분들을 모신 굉장히 귀한 분들을 모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짜 작년에 아마 그 노래 중에 제일 히트쳤던 게 아마 이날치라는 그룹이 범 내려온다라는 그런 노래가 아마 있었습니다. 진짜 그동안 거의 저도 한 30년 내내 아마 범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여러 자리에서 하고 다녔습니다만은 이제 진짜 저 범이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문제를 특히 에너지경제신문에서 6회째 다루고 있고 올해는 더욱더 의미가 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을 하면서 기후변화, 탄소와 관련된 세계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아까 정서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그동안 단순하게 생각했던 무역 경쟁력 이슈에서 이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 회복, 그 다음에 선후진국 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국제 정치 경제학적인 문제로 지금 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캐나다, 일본, 중국 다 같이 지금 선언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탄소와 관련된 배틀필드라고 그러죠. 전쟁터가 완전히 지금 형성이 되어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 무서운 호랑이가 내려오는데 준비가 안 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는 GCF라는 조직을 저희가 또 글로벌 클라이밋 펀드라고 하는 그런 조직도 만들었었고 세계 국제 기구죠. 또 GGGI도 했었고 그린 그로스라는 걸 해오면서 굉장히 신재생 저탄소 분야에 앞서간다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하나하나의 규제가 가시화됐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과 돌파력을 가질 것인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김성우 박사님이신데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원래 산업계 출신이시고 또 워낙 이쪽 국제적인 이런 이슈에 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이 탄소 문제, 산업별 경쟁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나눠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센터장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의욕적인 정책을 다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48조를 투자하는 서남의 해상풍력에 대한 것을 또 발표한 적도 있고 그 외에도 대단히 많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하고 계신 이상훈 박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재생 정책 그리고 이 탄소와 무역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탄소 배출권 센터장을 맡고 계신 이충국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탄소 배출권 시장 거의 단일 국가로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단일 국가 규모로서는 거의 아마 유일하게 지금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 탄소 배출권 과연 그게 어느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 탄소와 무역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때그때 제가 전문 패널 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해주실 두 분은 정서영 교수님께서는 탄소 국경세 도입에 따라서 세계 무역 규범 흐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거를 조금 이따 패널 세 분 하시고 나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김동구 박사님과 김성호 박사님께서는 국내 산업이 이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김동구 박사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다시금 좀 간략하게나마 그런 부분에 답을 좀 이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 패널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를 쭉 다 연구하신 우리 이충국 박사님께서 이 탄소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권 시장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꽤 많이 쌓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가격도 상당히 요동을 쳤던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8,000원, 9,000원대까지 또 내려오기도 하고 이유는 또 거꾸로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와 관련된 프라이싱이 가장 중요하고 국경세 조정을 하든 무역과 관련을 하든 이 탄소의 카본 프라이싱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탄소 배출권 공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충구 박사님 한번 먼저 오늘 무역 이슈와 관련된 탄소 배출권 또 탄소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탄소배출권 센터를 맡고 있는 이충구입니다. 방금 이제 그 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제품이 포함하고 있는 탄소 가격이 얼마 있냐, 얼마의 탄소 가격을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귀결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럼 탄소에 대한 비용이라고 했을 때 탄소를 배출하는 비용인 건가 감축하는 비용인 건가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비용으로 좀 나눠 생각을 해본다라고 치면 결론적으로 뭐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탄소 국경 관세를 좀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EU에서의 어떠한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통해서 EU의 철강 업체 등에서 부담하는 탄소의 감축과 관련된 비용들이 우리나라나 기타 수입 국가들에 비해서 많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탄소의 배출 비용보다는 결론적으로는 감축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그 탄소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유럽연합의 배출권 가격이 실제적으로 작년도까지 해서 되게 낮은 가격이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우리나라 원 하루에서 55,000원 정도 선까지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이고 또 많은 언론에서는 실제적으로 한 13만 원, 14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 등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배출권 가격이 18,000원에서 2만 원 내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유럽연합의 배출권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2.5배 높으니까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비해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시행이 되면 불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좀 다른 측면, 우리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시행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에, 우리나라 산업에 매우 불리할 것이고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맞는 당연한 얘기신 거라고도 보여지는데 저는 좀 반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도 좀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2015년도부터 국가 단위, 아시아에서 국가 단위로 해선 최초의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을 해왔고 연간 현재 1조 원 정도의 탄소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약 600여 개의 기업들이 약 1조 원 정도의 배출권을 현재 구매하고 있는 시장으로 성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2015년도부터 누적으로 어떠한 단일 연도의 평균이 아닌 누적량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국가들의 제품들,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낮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 제도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 제도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럽연합의 철강업체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직접 배출에 대해서만 그들은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 제도는 직접 배출과 전력과 관련된 모든 간접 배출까지 포함한 6대 온실가스를 포함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유럽연합에 있는 철강 업체 대비 우리나라의 기업이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탄소 비용에 대한 섹터가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현재 뭐 철강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현재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들을 좀 더 고려해 본다고 하면 물론 유럽연합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우리나라한테 전체적으로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나라가 분명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높은 부분도 분명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유리한 입지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유리한 협상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배출권 거래제도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철강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뭐 가장 많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 업종으로서 배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철강 업종에서 상당히 어렵다, 탄소 배출권 비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물론 우리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유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한 측면들을 함께 고려해서 어떤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좀 대응해야 되는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에 좀 더 이제 부연해서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경험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계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아마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설계했을 때나 진행해오던 과정에서 많이 삐걱거리기도 했었고, 또 산업계 부분별로 또 반대도 굉장히 많았었고, 뭐 할당과 관련된 문제든 여러 가지 시장 조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많은 그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점차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EU에서 이번에 탄소 시장과 관련해서 크게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국제적인 이슈로 되면서 크나큰 이슈가 될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탄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30년 이상을 요걸 해왔습니다만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덜 가시더라도 하나하나 이제 혹시 또 찾아보시고 또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무역 관련해서 당장 탄소가 많이 포함된 산업이 수출하는데 유리하냐 불리하냐보다도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역사적인 책임 문제하고 현재 발전을 아직 못한 개도국들이 이제 와서 조금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 제품에 우리 서비스에 탄소 포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무역 규제를 한다면 이게 공평하냐 하는 그런 큰 문제를 이제 또 좀 이따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점점 강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한 1, 20년 내에는 아마 초강국이 될 거라고 예상을 되는데, 우리나라 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마디로 신재생이지만 그 자체가 지금 탄소와의 커다란 싸움이죠. 그걸 하고 있는 우리 이상훈 센터장님께서 이러한 탄소 시장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무역에서 이렇게 지금 격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신재생 또 앞으로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탄소 국경 조정 같은 이슈는 저희 이 기관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와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생각을 할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생에너지 쪽 업무를 주로 하고 있지만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탄소 국경 조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그
탄소 중립이 이 세계적인 대세로 굳어진 상태인데,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기후 위기 이 극복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걸고 있지만, EU나 미국은 그 성장 전략, 새로운 성장 전략,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이 세계적인 대세로 굳어진 데는 또한 기술이나 산업의 변화 발전이라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불과 2, 3년 전만 하면이라도 2,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탄소 중립 카드를 우리 정부도 꺼낸 것은 기술이나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도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선언에 동참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대세라고 했을 때 앞으로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탄소 국경 조정은 그 중에 저는 일부라고 보고요. 지금 이미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기후변화 규제가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조만간에 이제 내연기관차 시판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제조사 입장에서는 규제로 작동할 것이고, 또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은 국가 차원의 규제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기업 280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자사의 에너지 소비를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게 이것을 이제 요구하고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된 기업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뭐 탄소 국경 조정이나 자동차 분야의 기후 환경 규제, 그리고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환경과 관련된 무역 규제를 할 것이다, 그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피부에 느낄 정도로 오지 않았는데, 탄소 중립 시대에서는 이게 정말 범 내려왔다고 할 정도로 슥 다가왔고, 하지만 과거보다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것은 우리 기술과 산업이 같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중하면 준비가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정서영 교수님이 이제 WTO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분야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늘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WTO에서 이 좀 환경 규제를 확대하는 걸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결국은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환경 무역 규제 논의가 EU나 미국 차원의 그 개별 국가 또 소규모 차원이 아니고 무역 체제에서 논의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논의가 넓어지는 대신에 속도는 좀 안정이 되면서 우리도 충분히 적응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탄소 국경 조정과 관련된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이나 재생에너지 보급량 면에서 그렇게 이제 경쟁력이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미국이 이런 카드를 꺼낼 것인가? 그럼 만약에 꺼내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꺼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미국이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취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이 민주주의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외에 다른 우방국들을 결속시키는 건데, 그 우방국들 중에도 개도국이 많이 있거든요.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과연 할 것인가? 기후 정상회의 체제를 꾸려가는데 이런 걸 쓰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제 궁금증이고요. 그 다음에 그 김동구 박사님 관련해서는 탄소 국경 조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에너지 다소비, 유럽 EU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자동차 산업이나 다른 쪽에는 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EU에서도 지금 자동차 산업이
이 과거보단 경쟁력을 상당히 잃어가고 있거든요. 전기차로 가면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저는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게 그런 자동차 산업이나 다른 분야에 파급이 큰 이런 것을 과연 할 것인가? 정말 할지 안 할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게 그러면 우리 철강 제품을 수출할 때 그 탄소 국경세를 물리는 근거가 저도 궁금했는데 탄소 감축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가 뒷전에 빠져 있다가 얼마 전에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논의가 들어가면서 자구적인 노력 플러스 이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아리백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개별 기업들이 국가 평균 수준보다는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저도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분석한 거 이런 거 봤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질까 이런 그래서 또 행정 비용 증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배출권 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는가? 이미 다 우리는 거기서 행정적인 요구를 하면 다 정리돼서 번역만 해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 네, 아주 그냥 신재생 말씀해 주시면서 또 그냥 궁금하신 걸 많이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우리 김동구 박사님이나 정세영 교수님 한번 말씀을 간단히 좀 답을 해 주시고, 이런 산업별 어떻게 보면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김성우 박사님께서도 뭐 그런 법적인 문제, 국제 관계 속에서의 문제, 또 뭐 관련된 국제적인 어떤 솔루션 도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아는데, 드디어 이제 봄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우리나라 산업이 현재 처한 현황하고 또 좀 해야 될 게 좀 길이 있으면 먼저 좀 한 4, 5분 정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차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으면서 또 많이 배웠고요. 지금 처한 현황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기업들은 지금 탄소 감축을 하긴 할 거고 할 의지도 있는데 열심히 해도 좀 장기적으로 감축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탄소 국경 조정은 단기적으로 올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갭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를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이제 김현장 내 환경팀하고 통상팀하고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당장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가 조금 깊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그럼 감축이 장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저 이런 차원의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하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건데 EU에서 그림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요런 것들은 좀 짚어보시면 좋겠다. 유불리를 따질 때 이런 거를 말씀을 올리고자 하고, 또 다른 전문가분들 의견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조금 그러니까 대화의 레벨을 약간 실무적으로 조금 깊이 내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올릴 텐데요. 하나는 탄소 국경 조정을 가하는 EU 쪽의 측면에서가 한 포인트이고요. 또 하나는 그 탄소 국경 조정을 부과받는 우리 쪽에서의 포인트, 이게 두 가지인데요. 가하는 쪽에서는 그럼 결국에 유불리가 궁금한 거니까 가하는 쪽은 가격이 얼마일 거냐가 궁금한 거죠. 근데 가격이 얼마일 거냐를 저희가 한번 예측해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 가격을 매길 때 상당히 객관성이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고민을 할 텐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럼 아까 발표 때도 나왔지만 그 예를 들어서 철강 1톤이라 그러면 이 철강 1톤의 배출량과 가격, 배출량을 산정할 때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송까지 포함을 할 건지 아니면 간접 배출, 즉 전기를 구매한 전기의 성분까지 포함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철강의 연료가 되는 철광석을 구매할 때 그 철광석의 친환경성까지도 그 고려할 건지 그걸 어디쯤에서 자를 건지가 저는 굉장히 큰 포인트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부과하는 이유 쪽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포인트.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아주 쉽게 생각하는 가격이라는 거는 배출권 거래제 가격인 거고요. 배출권 거래제는 기본 단위가 사업장 단위, 회사의 단위인데요. 저희가 지금 탄소국경세에서 얘기하는 건 제품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제품별로 벤치마크를 만들지만 벤치마크가 커버하는 레이시오가 국가별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품 단위와 그 공장 단위, 사업장 단위의 차이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가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 우리가 탄소 국경세에서 차용할 만한 그런 속성이냐,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EU ETS의 가격은 톤당 대략 40불, 우리는 대략 20불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거꾸로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EU 가격이 높은 이유는 EU가 물량을 줄여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높았던 이유는 우리는 2월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과연 탄소 국경세 부과에서 차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가격 변동성이냐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부과하는 측면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유불리를 생각할 때는 저희는 그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다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 경쟁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포인트에서는 철강 1톤에 우리가 X 불만큼 톤당 우리가 탄소 가격 조정을 받았으면은 과연 그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느냐의 전가의 경쟁력 이슈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철강을 생산하는데 석탄 환원을 하지 않고 수소 환원이나 전력 환원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 기술의 어베일러빌리티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있는가라는 이 두 가지가 저희 경쟁력에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이상훈 소장님 말씀하신 이게 진짜로 우리한테 얼마만큼 머티리얼한 영향이 있겠느냐를 판단할 때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차피 이제 기업들이 로펌에 이제 굉장히 많이 달려갈 수도 있고 또 대학 교수님한테 달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법률가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큰 방향을 딱 결정을 해 주셨는데, 획정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유튜브 통해서 이제 질문지를 다시 좀 더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주제가 전문적이고 어렵습니다. 또 책임 소재, 아까도 이제 첫 번째로 그 부과하는 쪽에 넘버원 그거 보면 이제 밸류체인에서 어디까지 고리를 이제 우리 볼 건가라고 이제 김성호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산 철광석을 가지고 그걸 힘차게 열심히 배로 실어서 중국에 가져와서 중국에서 열심히 녹여가지고 보산, 안산 제철소에서 철강을 만듭니다. 물론 중국 철강이 또 이제 EU로 수출도 많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포항제철 거보다도 어떤 때 더 싸게 수출도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가서 그걸로 누군가가 가공을 해서 또 중국 기업이든 뭐든 그거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거나 EU에 수출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누구한테 과연 어린이는 가지고 노는데 이게 과연 어디에서 호주에다가 붙일 건지 올라온 배에다 붙일 건지 중국에 가공하는 데 붙일 건지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이슈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탄소와 관련해서 이제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고 어디까지 하느냐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이슈라는 걸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질문을 또 해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답할 수 있는 건 답변해드리고 또 그다음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질문 유튜브에서 먼저 들어온 질문 드렸던 거를 정서영 교수님하고 김동구 박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추가로 아까 이상훈 센터장님께서 또 추가해 주신 말씀 있으시니까 그걸 다 섞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워낙 주제가 광범위하니까 오늘은 사실은 하는 이야기를 10개 세미나로 나눠도 부족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기후변화 문제도 단순히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도덕적인 어떤 원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요즘에 코로나로 중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우신데 그러면은 기후변화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잡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어떤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잡이 있을 수 있을까까지 고민할 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가 기후변화인데 오늘 아젠다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다 통상 문제까지 또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인터밍글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뭐 몇 분 내에 말씀을 드리려면 처음에 두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탄소 국경 조정 이슈의 다양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개 그림이 동그라미가 있었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국가 경쟁력에 관한 부분, 경쟁력 꼭 국가일 수도 있고 산업일 수도 기업의 다양한 경쟁력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이슈가 있다. 법적인 이슈는 제가 포커스해뒀던 게 무역 규범에 관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국제사회 정치적인 다이내믹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여기서는 개도국가 선진국 간의 텐션, 그 다음에 WTO와 UNFC에서 서로 경쟁을 할지 서로 싫다고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WTO와 UNFCC라는 두 개의 레러번트한 오가니제이션 또는 포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면 첫 번째, 역사는 무역 쪽에서 좀 더 오래됐으니까요. 그런 쪽에서 먼저 이상훈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유튜브 상으로도 질문 받은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법학학위가 5개, 정치학학위가 하나 있는 사람인데 경제학학위는 없습니다. 그 답은 사실은 경제학에서 외부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나오는 답입니다. WTO에 있어서 이런 외부재 문제에 해당하는 아젠다가 2개가 있는데 그거는 환경과 그다음에 노동의 문제입니다. 2개 아젠다는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통상 자유무역에 관한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통상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이론에 의해서 다 잘 풀리는데 이거는 추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수요 공급 곡선상에서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정을 어떻게 시킬까? 사회적 코스트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손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강제적으로 수프라내셔널 바리가 될지 아니면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될지 아니면 다른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WTO가 굉장히 대단한 국제기구긴 하지만은 거기 사무국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환경과 무역에 관한 이슈는 WTO에서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사무국 사람들이 물어보기 좋아하는 이슈입니다. 왜? 자기들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얘기를 하는가. 두 번째, 아까 제가 2007년, 2008년 그 이전에 환경과 무역 차원 또는 탄소 국경 조정세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으면 그때 그 당시에 사무총장 돼서 WTO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냐면 WTO는 자유무역기구지 환경보호기구가 아니다 라고 해서 어려움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WTO에서 이걸 다룰 수 있는 게 아마 CTE가 있을 텐데요.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환경과 무역위원회가 있을 텐데 거기서의 논의는 특히 WTO가 가트 다음에 출발한 이후에 개도국들이 대거 참여한 이후로는 굉장히 정치화가 돼가고 있죠. 가장 정치적인 논의가 많이 되는 곳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총장이 나이지리아 분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개도국 출신이 됐습니다. 통상규범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제가 WTO 자체로서 어떤 글로벌 WTO 아까 관련된 여러 포럼에서
WTO에 모아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배럴핀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자규범 체제를 만들어내자라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합의가 있거나, 그거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 중요하겠죠. 여기는 정부간 기구니까. 또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때 되겠지만, 이게 분산되고 아까 제가 개도국 선진국 UNFCCC, WTO 이렇게 되게 되면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UNFCC는 규범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보다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UNFCC가 하는 데는 아닙니다. 지금 EU에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몇 분들이 그 스테이크홀더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저도 그거를 주도하는 기관이 하나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몇 개 개인적으로 인터뷰도 해드리고 한 적도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는 기관의 후보는 UNFCC에서 논의가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슈를 아마 케어할 수 있는 협상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들어오면은 좋은 혜택을 받을지 어려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편적인 국제 규범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개도국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EU하고 미국 시장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닫혀져 있는데, 제가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중간적인 입장이고, 이런 국제사회 규범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겁니다. 양자로 가게 되면 우리가 바기닝 파워가 약해요. 따라서 우리는 아까 제 생각 이상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자로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히 싫은 수도 있지만 그것처럼 민주주의고 나중에 합의가 되면 좋은 게 없고, 그런데 가서 실제로 다자 규범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될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WTO인가 유엔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거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대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게 하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정보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EU는 굉장히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거는 자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많이 푸시하려고 그럴 텐데, EU도 EU 내에서 이해관계자들 그룹별로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은 그거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훨씬 많은데, 전문성을 가진 띵크탱크로 갈수록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는 의견이 EU 내에서 나온 게 있고, 그거는 공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 잘 보시고서 통상 규범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진도를 낼 것인가, 김동구 박사님 같은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빨리 수요 공급 곡선상에서 새로운 이론을 개발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게 가버넌스 이슈라고 말씀드린 게 굉장히 복잡한 거를 같이, 제 말은 정치적인 것만 고려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경제적 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옵션을 가지고서 그다음 메뉴를 만들어 가야 될 거고, 우리는 서둘러서 좋을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소영 교수님 워낙 이쪽에 오래 하시다 보니까 진짜 참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 진짜 좋은 이야기를 잡아주셨습니다. 진짜 이 다자간 체제로 솔루션을 이제 찾아가는데, WTO든 UN이든 아직 모든 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그 시도,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뒤로 쳐다보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또 몇 개의 또 소그룹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좋아하는 그런 소규모 하듯이 몇 가지는 또 잘하는 끼리 먼저 이렇게 우열반 나누듯이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완성형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어마하게 걸릴 걸로 예상은 누구나 다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결국 지금 논의한 것들의 숙제가 우리 경제학을 하신 김동구 박사님 어깨로 자꾸 무겁게 짓누르는데, 삼성에서 또 경제연구도 하셨고,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에너지 기후변화를 하시는데, 좀 더 이제 고민을 축약해가지고 하나 좀 새로운 제품으로 한번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관련 이제 경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고요.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은 사실 뭐 환경적인 측면도 저는 보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수출을 의존하지 않고는 경제가 사실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제 구조라는 측면에서
이 이슈가 작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뭐 이제 어떻게 그럼 기업들이 대응해야 되는가는 아까 제가 발표에서 사실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충국 박사님이나 이상훈 박사님께서 이제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우리 업체가 불리하지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 EU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서 사실 불리하다, 뭐 불리하지만 않다라고 판단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지난 한 뭐 60여 년간 성장해온 근원에는 자유무역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마음껏 이 물건을 팔아왔던,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탄소 국경세라는 관세가 새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그거 도입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유롭게 물건을 수출하는데 한 가지 제약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학에서는 이제 어떤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제약 조건이 하나라도 더 추가되면 문제 풀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제약이 하나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또 중국에 반도체를 생산해 가지고 핸드폰은 베트남에서 또 조립을 하고, 국내에서는 그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이제 설계 같은 것들을 하고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한단 말이죠. 이런 형태로 글로벌 그 가치 사슬을 최적화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방정식 푸는 거거든요. 각 지역의 어떤 이제 생산 단가, 그다음에 법 규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물류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생산 기지를 두고 얼마만큼을 투자를 해서 어느 시장에 판다. 이게 이제 기업의 이제 그 장기 투자 전략, 그리고 그 기업의 생존 전략인 건데, 여기에 제약 조건이 하나 들어온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거죠. 탄소 국경세가 어떻게 도입될지 그걸 일단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도입됐을 때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해서 계속 유리할 건가라는 이슈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지금 1분기에 뭐 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안이 나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그래도 나쁘지만 않다, 뭐 아니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설계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유리하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이 EU가 궁극적으로 그걸 도입하는 거는 자국 산업 보호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환경의 명분을 가지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도입되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업체가 불리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입된다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거다. 그리고 미리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대응을 미리 해야 된다. 그리고 동향을 계속 추적해야 되고, 그 가치 사슬 전반을 재점검해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김성우 박사님 말씀 주신 게 가격의 이제 객관성,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제 EU가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거에 반발을 하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는 바이든 정부의 공약에도 탄소 국경 뭐 조정 형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쿼터를 도입한다든지 형태로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거든요. 근데 직전에 트럼프 정부 때만 해도 바로 EU가 그런 걸 도입하면 우린 보복하겠다 그랬어요. 러시아도 비슷한 형태로 우리도 보복하겠다, 중국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정성이라는 게 이제 제일 이슈가 될 거고, 그게 또 해당 국가가 만약에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여겨지면 이거는 국제 분쟁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도입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수송이나 뭐 간접 배출, 뭐 원재료의 친환경성까지 고려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EU ETS의 어떤 그런 성격을 제일 준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CO2, 그러니까 온실가스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6대 가스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간접 배출까지는 뭐 EU ETS에서도 간접 배출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런 직접 배출을 중심으로 이제 고려할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이제 행정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ETS는 아까 이제 김성우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장 단위이고, 또 EU ETS랑 국내 ETS는 뭐랄까 범위나 그다음에 이거를 인정하는 정도, 그게 사실 기준이 많이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내 ETS를 지금 한 6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EU가 어떤 기준을 내세우느냐에 따라 행정 비용이 막대하게 커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철강 1톤당 그럼 가격이 부과됐을 때 전가 가능하냐? 전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철강제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가 과잉,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이제 넘치는 상황이면 수요 측에다가 이제 넘길 수가 있는데,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걸 전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내 철강 업체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이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국내 철강 업체가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거든요. 보통은 철강 산업은 수요처 바로 옆에 만들어지는 게 철강 산업의 특징이에요. 뭐 미국의 러스트벨트 쪽에 저 펜실베니아 이런 데가 철강업이 옛날에 발달했던 게, 거기에 철강석이 나고 또 석탄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만들어서 그 인근의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 자동차 회사에 이제 보내고, 이런 형태로 발달했던 건데, 일본이 원광석이랑 유연탄을 해외에서 직접 도입해서 일본에서 가공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철강 산업, 어떤 그 산업의 특성을 만들어 놨고,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그러한 일본의 어떤 철강 산업의 특징 중에 장점만 싹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포스코나 이런 어떤 기업들을 만든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원광석이나 유연탄을 해외 브라질, 호주 이렇게 먼 데서 가져와서 철강제를 만들어서 유럽이나 뭐 이런 데 다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 산업이 굉장히, 철강 산업이 굉장히 특이한 산업인데, 이런 형태로 특히나 수송비까지 만약에 이 국경세가 수송비까지 건드린다, 그러면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환원이나 뭐 이런 기술적인 측면은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 개발은 이제 정부까지 해가지고 계속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핵심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본 철강연맹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면은 카본 프리,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수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슈.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전력을 얼마나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상원 센터장님 측의 이제 재생에너지 확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또 널리 많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주 말씀하실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참 논의하기가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참 그렇습니다만, 워낙 전문가들이시다 보니까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잘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 독자 여러분들 지금 잘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생기시면 또 중간중간에 또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한순배 이렇게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그 탄소가 과연 세계 무역 시장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기준이 돼서 장벽을 넘는데 일종의 이제 비자처럼 이렇게 되는 사회가 이제 드디어 이제 열리고 있는 듯 싶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면서 그동안 이제 남 몰라라 했던 형님인 이제 미국이 드디어 이제 좀 방향을 틀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무역 질서에 크게 영향을 미칠지, 또 그 중에 이제 WTO의 이제 개도국 출신 그분은 또 특히 재무통이신데 이제 또 됐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법률가들, 법인들, 그리고 은행들 이런 데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할 겁니다. 단순하게 옛날에 ISO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뭐 LCA 이렇게 측정하고 뭐 간단하게 이제 막 탄소에 대해서 뭐 처음에 측정하고 하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법률과 금융의 문제로 이제 이거 확대되면서 굉장히 커다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세계 대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변화할 게 틀림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통들이 이제 회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법률법인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들이 다 붙어서 탄소 이슈를 쳐다보면 보통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남 몰라라 하고 나만 먼저 하면 되지 하고 하는 그럴 때 이제 비극이 발생하는 그 공유지의 비극인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그거보다도 요즘 이제 영국 은행 총재인 그 마크 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은행 사이드에서 이 기업들의 재평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산업의 재평가를 하면서 다시금 이제 금융 비용 문제에 있어서 자산 가치, 탄소 배출과 관련된 기업의 경쟁력, 어떤 제품의 경쟁력 이런 거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장하신 게 이제 트레지디 오브 호라이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세대 간의 문제고 멀리 있는 미래 세대하고 현재 세대하고의 문제고 미래 개도국하고 과거 선진국하고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논쟁이 이 관세 또는 국경 넘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국경이 과연 뭐겠습니까? 국가 간의 국경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산업별로 나름대로 자기들의 인터레스트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얼라이언스를 만들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보더 어드저스먼트가 될 거라고 이제 예측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 3, 4분 정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대응해야 된다 또는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과연 비즈니스적인 해법이 과연 있는 건가? 이 비즈니스 솔루션, 정책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잘 구현되게 하려면, 즉 탄소 저감이라는 목표를 철강업이 수행을 하려면 어떤 비즈니스 솔루션을 정부가, 사회가 내놔야 될 거고, 또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내놔야만이 또 배출권 거래제가 또 원활히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비즈니스 솔루션, 어떤 식으로 해야 진정으로 과연 대응하는 사람들 또는 규제하는 사람들 또는 관련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서로 힘을 내서 이 저탄소 사회를 이루어가는 이 모양이 될지, 이 국제무역 질서에서 이 비즈니스 솔루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본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 순서는 뭐 우리 신재생 하신 우리 이상훈 센터장님께서 한번 아까 질문도 주셨으니까 한번 우리나라 신재생 요 보면서 경쟁력 이슈,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게 다른 산업의 신재생 자체가 파급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좀 한번 말씀 나눠주시고, 기타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더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한 3분 정도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다룬 이슈는 이제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향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타날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 통상이 이 기후 변화 이슈와 결합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이나 환경이 생기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푸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설정한 탄소 중립 목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재생에너지 등 이제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올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계획은 기존의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전력 수급 계획하고 정합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설정이 됐는데요. 2034년까지 이 설비 용량의 40% 정도 그리고 발전량의 한 26% 정도를 재생에너지 위주로 뭐 일부 이제 연료전지 발전이 있지만 위주로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유럽연합보다는 좀 뒤쳐져 있지만 저희 출발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빠른 속도이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린 뉴딜이나 탄소 중립의 정부 목표를 아직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 때문에 수립된 약간은 이제 한시적인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다음 정부에서 탄소 중립 그린 뉴딜에 맞춰 가지고 에너지 기본 계획, 전력 수급 계획, 신재생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목표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재 출발점 수준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에너지 믹스를 탈탄소화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이런 기반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그 탄소 온실가스 배출 계수나 배출량 때문에 그 국제 무대에서 좀 불리해지는 상황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쟁해야 되는 기업이 EU 기업도 있지만 EU에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나왔잖아요. 나머지 그 러시아, 중국, 터키 이런 기업들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면 오히려 더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뭐 유리하다가 아니라 그런 그 탄소 국경 조정을 당하는 그런 수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약간 빨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좀 어려운 난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풍력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고 입지 개통, 뭐 수용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보여왔던 저력으로 봤을 때 누구나 알 만큼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 조만간에 해결책이 나와서 좀 빨리 상황이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희망적인 또 말씀으로 신재생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다른 산업 쪽에 경쟁력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배출권 시장이라는 게 오늘 뭐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요거 어떻게 앞으로 지금 뭐 현재 또 뭐 해외에서 받았던 것도 뭐 KOC로 전환도 안 해준다 그러고 뭐 그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배출권 시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각 부분에 또는 어떤 섹터별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세계 이 탄소 질서라고 그럴까요? 이 질서에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적응할 때 우리 배출권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향성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탄소 국경 조정세가 유럽연합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고 사실 아직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준비된 부분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WTO하고 어떻게 조정이 될 부분들까지 연계하면 사실은 그 속도 준비하고 있고 서두르는 속도 대비 실제 실현이 언제쯤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게 이제 WTO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향후에 이제 그냥 상계 관세로 추진될 가능성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뭐 상계 관세가 되든 탄소 국경 조정세가 됐든 뭐 어떤 세가 되든 분명히 유럽연합은 이 자국의 산업을 탄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든 시행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드시 준비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그럼 어떠한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 또는 어떻게 하면 또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국내 안에서 배출권 제도나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을 통해서 국내에서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어떤 에너지 효율이나 연료 전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잠재력 또한 그 한계 저감 비용 자체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어떠한 또 다른 어떤 방법이라고 놓고 본다면 해외 쪽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사업들을 좀 활발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이제 많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을 추진을 이미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CO2 1톤당 평균적으로 저렴한 것이 8만 원에서 15만 원, 비싼 게 한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CO2 1톤을 줄이는데 적게는 8천 원짜리도 있고요. 쿡스토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15,000원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상당히 저렴한 사업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해외 나가서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파리 협정에 따라서 어떤 6.6조와 관련된 협상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자 협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국가들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처를 통해서 물어봐도 아직 우리나라의 해외 감축 사업과 관련된 주무부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부처도 이거를 나서서 할 수 없다라고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좀 투자를 하고 안정적으로 이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떤 정부의 어떤 시스템 상에서의 어떤 제도 정비 준비들이 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배출권 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다시 또 한번 깊이 공부들을 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줄이는 게 거의 10분의 1 가격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인정을 다 해주자니 또 국내 정책 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은 바깥에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그래 그거 인정해주면 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또는 쓸데없는 데 가서 너무 저기에서 숫자 노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아직은 참 어렵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 당국의 고민도 깊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아마 이번에 이 새로운 무역 탄소 이 시장과 관련된 이 질서에는 아마 큰 역할을 우리나라 그동안의 경험과 고민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우 박사님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최근에 이제 사업체들로부터 많이 저기 했었을 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마무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감축은 좀 장기인데 당장 이 국경 조정의 영향은 단기로 받기 때문에 좀 그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하고 기업이 정말 아주 정말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맺을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기존처럼 통상 이슈가 생기면은 산업부가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그 해당 국하고 같이 협상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될 건데 이후에 드래프트가 나오면은 WTO에 제소를 할지 상호 인정을 받을지 그걸 기업들하고 상의해서 하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성 측면에서 세 가지 팩터하고 우리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두 가지 팩터를 고민하셔서 우리 쪽으로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3월 달에 이후에 드래프트가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치 사슬 차원에서 어디까지 이 탄소 국경 조정의 가격에 반영할 건지가 엿보일 텐데 그러면 우리 정부나 기업도 우리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배출량의 범위에서 EU가 생각하는 그 가치 사슬의 전후방 범위까지는 조금 넓혀서 들여다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넓히는 거를 정부는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기업도 그걸 넓혀서 들여다보니까 그걸 다 줄이라는 건 아니고 그걸 알아야 저희가 대응을 하니까요. 그 가치 사슬
넓히는 건 적절한 범위만큼만 넓혀서 하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제안이고요. 세 번째는 감축은 그냥 감축을 하자. 그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감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탄소 국경 조정에 임박하게 커버가 될 세 가지 업종이 큰 감축을 하려면 연료나 원료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소, 두 번째는 전기와 세 번째는 폐기물입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전부 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수소도 혼자서 만들어 쓸 수가 없고요. 전기도 그 전기 자체가 재생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민관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한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하시되 민관이 꼭 한 몸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압축적으로 중요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줄이고 솔루션을 찾아내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듭니다만은 막상 또 규제가 나타나는 거는 홀연히 또 휙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해서 갑작스럽게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도 좀 오랫동안 이것저것 봐왔던 문제라서 좀 좋은 대응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 마무리 좀 지을 말씀 있으시면은 우리 정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짓고, 우리 김동구 박사님도 좀 더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아마 여기 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클리어하고 확실한 답을 얻어가려고 그러는데 더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끼실 줄 모르는데, 사실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너무 간단한 건 사실 없는 것 같고, 제가 그렇지만 한 단어로 그러면 이게 뭐에 관한 거냐, 제가 볼 때는 표준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탄소를 줄이는 건 누구나 환영을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표준을, 이런 표준은 지금 현재 국제사회 동향상은 제 생각에는 국가를 통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 상황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시간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서 표준이 국가 표준일 수도 있고 국가 간의 표준일 수도 있고 기업 간의 표준일 수도 있고 개인 간의 표준일 수도 있는데, 그런 표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그럼 뭐냐, 양자로 할 것이냐, 다자로 할 것이냐, 어디 가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황을 보고서 이게 지금 이런 거니까 이런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상황을 대응을 해 나가면 충분히 모두에게 다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같이 지켜봐 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쪽 산업계에 계신 분들 피드백이 주셔야지 거기에 국가 입장이 클리어하게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전을 위한 아젠다가 생겼구나, 세계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탄소시장과 무역경제 세미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저희가 오늘 다뤘습니다. 법무법인에서도 나오셨고, 또 연구원에서도 나오셨고, 국제연구원, 또 대학교에서 국제학부에서 또 이 국제관계를 하시는 분도 나오셨고, 또 국가의 어떤 신재생 관련된 그런 핵심 기관에서 나오셔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이 커다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대응해야 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저도 한 25년 전 뭐 이런 때 이제 출장을 가보면 파리하고 벨기에 쪽에, 요새는 이제 벨기에 더 모였겠죠. 그쪽에 일본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 환경 이슈나 이런 탄소, 앞으로 미래의 세상을 지배할 이슈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굉장히 대응하는 일본의 그 미리 사전 대응과 꼼꼼함이 돋보였고, 우리는 그때도 정말 법무법인에서 그 당시는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김성호 박사님 계시는 김현장도 그렇고 이제 법무법인들이 직접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본격 게임이니까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국제관계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주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국민과 산업, 기업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기후변화연구원이나
신재생 정책센터 같은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국제 주제에 대해서 대학과 함께 특히 이 에너지경제연구원 또는 뭐 이런 데 같이 연합해서 앞으로 이 탄소와 관련된 수많은 제대로 된 이제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찾아내는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세미나를 넘어서서 정말 비즈니스 솔루션을 찾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대학에서도 공부를 많이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양성을 했습니다만은 이제야말로 진짜 전사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국제학부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경영학 또는 많은 각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스칼라들 그리고 새로운 전문가들을 정말 양성하는데 이제 국가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 투입과 관련 단순하게 하나의 규제책을 하고 하나의 조그만한 대응책을 내놓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긴 게임이고 시대가 바뀌는 게임 체인저가 이제 등장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전 세계가 재편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물론 코로나가 있습니다만 실제 그 다음에 가장 기다리고 있는 큰 전쟁터는 바로 이 탄소와 관련되고 환경과 관련된 우리의 새로운 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5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탄소 시장 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주제의 100분의 1도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좀 더 전문화되고 좀 더 정리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